27, 곧 30이 될 나이에 결혼이라는 단어는 제게 마치 구름 속에 가려진 산봉우리 같았습니다. 있다는 건 알지만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가보고 싶었죠. 부모님의 성화에 할 수 없이 나간 맞선 자리.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지못해 앉은 테이블에서 마주친 그 사람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커피 대신 차는 어떠세요? 여기 녹차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문까지 바꾸자고 말하는 제 모습이 이상했는데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3시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겠다던 그의 얼굴에 쓰인 설렘은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 될까요? 헤어지기 직전 그가 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0일 만에 우리는 약혼을 했고 반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외동아들이 결혼한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예쁘구나. 이제 우리 딸이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흔치 않은 선택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시라 남편이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효심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회복 중이셨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시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게 영양 듬뿍 담긴 식사를 차려주셨죠.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런 시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근하시는 시아버지 도시락부터 시어머니 약 챙기기까지 집안일도 꼼꼼히 했죠. 임신 5개월 차 배가 불러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순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갑자기 음식이 당기더라고요. 남편은 웃으며 자켓을 걸쳤습니다. 알았어. 금방 사올게. 근처 가게에서 포장해 올까? 고마워. 근데 슈퍼에서 순두부랑 재료 사와. 시어머니가 끓여주신다고 하셨거든. 남편은 그렇게 순두부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만이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애기 엄마, 너무 울면 뱃속 아이에게 안 좋아. 잠시라도 누워 있어.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내가 순두부찌개 얘기만 안 했어도 당신이 나가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운명이란다. 그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찢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남편 없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는데 그 손길이 유일한 위로였죠.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응급 조치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뱃속 아이마저 그 순간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공허함이 몸을 감쌌죠. 병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순두부찌개 때문에 나가게 만들었잖아. 그것도 모자라 우리 손주까지 2명이나 죽였어. 넌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쏟아내셨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픔보다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친딸처럼 사랑해주시던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겨우 이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감히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잃었다고. 내 아들, 내 핏줄을 2명이나 잃었는데.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퇴원 수속을 서두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간신히 몸을 일으켜 퇴원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집이었던 그곳으로요. 현관문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도 충격 때문에 그러셨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가운 물이 제 얼굴과 몸 전체에 쏟아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기 발도 들이지 마. 우리 아들 죽인 살인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뒤에서는 시누이가 나타났습니다. 시누이도 저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았는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떠나. 엄마가 더 아프시기 전에. 그렇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은 먼 지방에 계셨고 모든 짐과 소지품은 시댁 안에 있었죠. 그렇게 저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이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니 시댁의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열이 많이 올라서 약 먹여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손길에 순간 안도감이 들었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말씀이 그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 우리 아들이 생각나는구나. 내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시어머니는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제가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이의 죽음이 제 탓일까요? 제가 정말 살인자인 걸까요? 밤에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꿈에서 우리 아들을 봤어. 너한테 왜 그랬냐고 묻더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출근하셨고
시누이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놀란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귀신처럼 돌아다니지 마. 놀랐잖아. 그리고는 제 뺨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머리가 울렸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방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고, 낮에도 최대한 시어머니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틀 후 친정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걱정하셨던 모양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저를 보시자마자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니? 왜 이렇게 야위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사람 잡는 귀신 같다니까요. 데려가세요, 빨리. 친정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친정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더 이어질까 두려웠거든요. 엄마 가자. 나중에 설명할게.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시누이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 물건들.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제 옷가지와 소지품들, 무엇보다 남편과의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모두 시댁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은 물건일 뿐이야. 사람이 중요해. 나중에 가지러 올게.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댁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그리고 한때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던 시어머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에서의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를 잃은 현실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중의 상실감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시며 늘 살펴주셨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시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우리의 결혼사진, 함께 찍은 여행사진들, 모든 추억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적어도 남편의 흔적만이라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아무리 저를 미워하셔도 우리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시댁에 다녀올게. 친정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류하셨습니다. 괜찮겠니?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쉽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왜 왔어? 짐을 가지러 왔어. 그리고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 시누이는 망설이다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 짐을 가지러 왔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원영이 방에 있을 거야. 가져가고 빨리 나가. 남편의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 우리가 쓰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요. 짐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문득 남편과 첫 데이트 때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요. 이곳에는 남편의 숨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짐을 다 챙기고 내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제발요. 시어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니?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돌봄을 받는다고? 우리 아들을 죽인 내가 어떡해? 어머니, 저도 원영이를 사랑했어요. 저도 너무 아파요. 이렇게 떠나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물 한 그릇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제 얼굴에 끼얹으셨죠. 정신 차려. 이 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내쫓으실 때까지 저는 이 문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뻔뻔하기는 당장 나가.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새벽녘 현관문이 살짝 열리더니 신우이가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언니, 들어와. 엄마가 자고 계셔. 그렇게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는 계속되었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았습니다. 이곳에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흔적, 그의 숨결, 그의 기억이 살아있는 이곳을 저는 절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잠든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니? 우리 아들은 벌써 출근했을 시간이야.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주시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면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봐.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내가 해. 내 아들이 좋아하던 그릇이니 깨지지 않게 조심해. 그릇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치셨습니다. 그릇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런 망할 것.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깨진 그릇 조각을 들고 소리치셨습니다. 이건 원영이가 제일 아끼던 거였어. 너는 우리 아들의 모든 걸 망치는구나. 뺨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우이가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언니, 다쳐. 내가 할게. 신우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밤중에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잠을 깨우곤 했습니다. 오늘도 꿈에서 원영이를 봤어. 내가 웃으면서 자기를 밀어내더래. 넌 정말 살인자야.
그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잠들기가 두려웠고 깨어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쳤는데 놀라신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셔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귀신처럼 돌아다니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또 그런 일이 있으니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헬쓱해진 것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 거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지. 우리 아들 죽인 살인자를 이렇게 품어주는 집이 어디 있겠어? 친정어머니는 화가 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고였잖아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사고? 그게 사고라고? 내 딸이 우리 아들을 밖으로 내보냈잖아.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친정어머니는 저를 데려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을 거야. 이곳에 남편이 있어.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시누이는 그날 밤 조용히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남아있는 거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에 원영이가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날 이해해 주실 거야. 시누이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원망하는 꿈, 뱃속 아이가 울면서 사라지는 꿈. 그 악몽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기던 어느 날 아침부터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속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픈 것을 알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밥 먹기 싫으면 하지 마. 굶어도 할 말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점심때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오른쪽 아랫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시어머니의 놀란 비명소리였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정신 차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수술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제서야 제 배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데려왔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요. 구급차 타고 같이 오셨어요. 많이 걱정하시던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오셨다니. 그것도 구급차를 불러서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토록 미워하셨던 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누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좀 어때? 많이 아파?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시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셔. 언니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오셨는데 수술실 앞에서 한참 서 계시다가 갑자기 가버리셨어. 가방을 내밀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옷이랑 필요한 물건들 가져왔어. 며칠 입원해야 한대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시누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사실 엄마가 언니를 일부러 그렇게 대한 거야. 언니가 착하니까 못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거든. 놀라서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엄마는 언니를 보낼 방법을 찾고 있었어. 언니가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 평생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고통 속에 살 거라고 생각하셨거든. 그래서 언니가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고.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냉대와 학대가 저를 위한 것이었다니. 그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날 미워하셨어. 남편과 아이를 죽인 살인자라고.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엄마도 처음에는 충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달라졌어. 오히려 언니가 너무 자책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다고. 신우이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행동이 실은 저를 위한 배려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겪은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니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눈물 흘리시는 거 처음 봤어. 내가 맞았다. 이 애는 정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셨어.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모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헬쓱해 보였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우이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새롭게 해석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많이 아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술이 잘 됐대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손을 문지르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신우이에게 들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길 바라셨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애가 그런 말을 했구나.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는 내가 떠나기를 바랐어. 새 삶을 살기를 바랐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끼얹고 뺨을 때리고 악몽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괴롭히신 이유. 모두 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날 떠나게 해야 했나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리워서 그 집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젊어. 평생 우리 집에서 망자를 그리워하며 살게 할 수 없었어. 그건 내 아들도 원하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진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비록 차갑게 표현되었지만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내가 쓰러진 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졌어. 내가 정말 떠날 줄 알았어. 영원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사랑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도 보고 싶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없어요. 저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 아들도 그 아이도 편해질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엄마도 그제야 편해질 거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어. 내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내 방식이 틀렸던 것 같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저와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 뱃속 아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인연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퇴원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떠난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꼭 연락해. 언제든 이 집 문은 열려 있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친정에서 한 달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꽃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꽃을 선물했던 그 기억을 살려 꽃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상가를 얻어 꽃집을 열었습니다. 하늘 정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정원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꽃집을 연 첫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화분을 들고 계셨습니다. 개업 선물이야. 오래오래 번창하길 바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시어머니께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카네이션, 다음에는 장미, 그 다음에는 해바라기. 매번 다른 꽃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꽃집에 들러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꽃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단골 손님으로 시작해 친구가 된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와 알게 된 지 3년, 그는 조심스럽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를 향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는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 같더구나.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보내준 사진으로 봐서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왜 괜찮지 않겠니? 오히려 기쁘지. 우리 아들도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프러포즈를 한 그 사람까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남편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행복했던 추억들로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웃음이 많았는지 몰라. 이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재혼을 결심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해 주신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야. 내게 주고 싶어?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비취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저에게 주셔도 될까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넌 여전히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모진 말과 행동도 결국 너를 위한 사랑이었단다. 비록 표현 방식이 서툴렀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이제 정말 알아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남편은 제 과거를 존중해 주었고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지금 재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가졌고 시어머니는 그 소식에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여전히 매주 꽃을 보내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시누이는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지만 명절이면 모두 모여 가족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남편과 첫 아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진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차가운 사랑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 있지. 그 말씀처럼 저는 예상치 못한 길에서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록 모진 사랑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말입니다.